안녕하세요. 언박싱 진행자 한유정 기자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저는 못 보냈습니다. 예. 저는 당일 빼곤 다 근무했습니다. 그 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직업 없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하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몇 주 동안 대구 출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로 대한민국은 떠들썩했습니다. 이분이 동대구역에서 토요일 날 집회를 예고를 하셨는데요. 100만 정도의 함성을 동참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난세난 영웅이라고까지 그런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전한길 한국사 강사의 인기의 배경은 지금 현재 처해진 그 정치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양진영으로 갈려서 극단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전한길 강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또 이분이 뭐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뭐 보통 80만, 100만 이런 강한 그 어떤 그 지지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환호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세행이라는 시민단체는 내란 선동 혐의로 지금 고발까지 한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쪽도 또 탄핵을 반대하는 쪽도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이분이 또 왜 그렇게 했냐에 대해서 이제 보면 뭐 정치권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둥, 아니면 누구의 국민의힘의 세력의 사주를 받았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전한길 강사가 그 자기가 이러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게 된 것을 그 입장을 밝힌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또 재밌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을 했어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래서 전한길 강사는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지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고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 같아서 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옳다 그러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한길 강사의 그 말을 뭐 새겨 듣겠습니까? 뭐 속된 말로 저 미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건 그들의 주장이고 그렇게 봅니다. 저도 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웠던데, 이제 이분이 영향력이 많으시고 한국사 강사잖아요. 한국사 강사의 특징은 사실에 기반해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인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뭐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부정선거를 이제 확신하면서 그것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이분은 또 보면 개인의 자격이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정치 방송 어떤 유튜브라든지 출연하셔서 본인의 말씀을 굉장히 자유롭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것도 이념에 사로잡힌 분이신데, 저는 한국사 강의에 맞게 사실 그대로 그냥 부실한 관리,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맞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 뭐 일부에서는 정치적 뭐 관심이 있냐고 하시는데, 한번 다음에 뭐 지방선거에 한번 나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거를 한번 해보면 참관인, 수개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객관적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험하고, 이것도 하고 나서도 부정선거 때문에, 그리고 설사 부정선거, 부실선거 있더라도 계엄이 이게 내란이 잘 되었는지 평가도 한번 그때 한번 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출마 선동하시는 거예요? 출마 선동이 아니고 이분은 확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정선거. 그냥 이게 대만 사례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게 개표만 분류만 기계가 하는 것이지 다 참관인이 일부 수개표로 다 확인해서 다 종이에 적어서 뭐 신암동 몇 표 이렇게 적어서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전산에 입력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부정선거가 나올 환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이제 정당화했다고 설파하시니 한국사 강의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했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공수처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실 때 뭐 탄핵을 찬성하든지 뭐 반대를 하든지 국민 한 명 한 명이 다칠까 봐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나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60억의 강사였어요. 대구 출신이시고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분인데 어쨌든 이분은 미움받을 용기는 정말 장착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영남일보도 며칠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강사 출신이시니 오죽하시겠어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또 약간 목소리가 하이톤이신데 얼핏 들으면 좀 아줌마 목소리 같기도 하고 막 그러신데 그 말씀하시는 열정, 그 강의하실 때 발차기로도 유명하셨고 예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니들 일이나 똑바로 하고 정치 관여하지 마라 막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인은 본인 일을 때려치우고 지금 정치 관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동대구역에서 지금 달리는 댓글을 보면은 상당한 100만을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지금 댓글로서는 지금 뜨겁게 지금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6차 변론까지 이어지면서 뭐 쪽지, 비화폰, 뭐 봉쇄냐 방어냐 논쟁이 지금 불이 붙었어요. 근데 국장님, 제가 미필자라서 이게 봉쇄와 방어와의 그 군에서 사용하는 이 언어 단어에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 이제 방어라는 측면은 외부의 친일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게 적국이 됐든 일반 국민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방어라는 것을 축소해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봉쇄는 안에 있는 사람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봉쇄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네네. 뜻인데요. 근데 여기서 왜 멀쩡한 국회를 왜 방어를 해야 되나요? 아니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방어할 필요가 없는데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계엄을 선포하면은 국회는 보호하거나 방어하거나 뭐 봉쇄해야 될 주요 국가기관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이 방어는 누구로부터 방어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계엄령 포고령에 보면 그 포고령이 지금 위법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포고령에 보면은 포고령에서는 어떠한 시설을 보호한다.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호를 하게 되면 이 보호의 피상대인 그렇게 이 보호를 깰 수 있는 뭔가로부터 방어를 한다는 거죠. 이 단어 가지고 그러니까 통상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는 이 군에서는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나? 왜냐면은 이 이제 생방으로 나가고 있는 도중에 댓글창에서는 이게 공방이 엄청 났어요. 도대체 봉쇄하고 방어가 뭐냐? 봉쇄가 방어다. 방어가 봉쇄다. 자꾸 이런 식으로 물고 나가시니까 저희 같은 민간인, 특히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여성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또 한 수를 거들었어요. 홍장원 차장. 홍가 집안에 그런 사람 부끄럽다. 진술 믿을 수 없다. 근데 같은 홍가는 홍 씨는 맞으신 그건 잘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이거를 네. 체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이제 그 지금 초기에 나왔을 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대통령이 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서 본인한테 전화해서 정치인들, 국회의원 포함 정치인들의 근거를 요청했다.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재 4차 변론 기일에서
홍장원 제1차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때 헌법재판관께서 정영식 재판관께서 물었어요. 이인영 그 사령관이 근거를 해달라고 했냐, 체포를 해달라고 했냐라고 하니까 위치 추적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근거가 아니고 위치 추적인데 왜 체포를 하라고 했다고 얘기했냐 하니까 위치 추적을 하면 통상적으로 위치 추적이란 체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확인되냐 하니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지시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본인의 생각이에요. 그럼 처음에 알려진 거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진술이 달라지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같으신 분은 또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이니까 그것도 홍장원 국정 제1차장이 그동안 그 메모를 통해서 언론에 얼마나 많이 이게 나왔습니까?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지금 사실이다 아니다를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초창기에 알려진 거하고는 그 좀 오염되는 듯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홍 시장 입장에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거기도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언론에 지금 나왔던 것들, 원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형사 소추에 되어 있는 수사받고 있는 내용을 기록을 열람이나 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헌법재판소법에 되어 있는데 헌재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 헌재에 있는 국회 소추인단 쪽 변호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이 복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그 알려진 내용에 보면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공소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4명이 정치인 1명씩을 끌어내라. 그 다음에 또 총을 쏴서라도 뭐 끌어내라. 이게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 공소장에 이진우 사령관이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공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이 어떻게 밝혔습니까?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게 모두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초창기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짓까지 했나? 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약간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의 부분은 이미 국민적 판가름은 났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 8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는 잘못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느닷없는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아니냐 이것이 대통령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잘못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알려진 바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이런 짓까지 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진술들이 요즘 와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이게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에 관한 진술도 오염이 되다 보니 홍준표 시장이 같은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성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부끄럽다 이러면서 못 믿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저도 부끄럽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지금 계속 부끄러운 분들 연속인데 홍장원 이분의 진술이 저는 가장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줏대가 있으시다 판단했을 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지만 중간중간에 정영신 재판관이 뭐 체포를 했냐 왜 국정원이 그런 관계가 없었는데 했을 때는 또 인정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단어 사용에 부적절함이 있다. 본인이 그는 했지만 전체 큰 틀로 봤을 때는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10시 50분에 저녁에 받았고 이후에 조태용 국정원장 자기네 상급자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예년 박철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지만 부재 중이었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체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명단도 적었다. 그래서 사실은 홍장원 이분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체포하라고 한 사실이 없는데 체포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체포라고 했다면 그 밤중에 14명의 신원조회를 하고 나서 지시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이제 잡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게 간첩인가 뭐 누군가에서 본인이 어느 또 다른 곳에 전화를 해보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인영 방첩 사령관의 위치 추적의 대상을 잘 확인해 보니 아 이게 심상치 않구나. 그러니까 이게 체포란 단어 그냥 체포나 잡아두나 아니면 뭐 확인하라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제가 체크해 본 네. 바로는
검거, 체포, 국정원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공조해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검거를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검거 협조 요청이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냥 메모를 할 때 육하 원칙에 다 맞춰서 하지는 보통 않으니까 그거는 홍 차장께서 법정에서 실수했다고 인정을 하셨고, 근데 이거 해석하는 게 제가 그거를 쭉 지켜보니까 야, 정말 이거는 진짜 단어 하나 말장난 같아. 그런 거 완전 큰일 나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 왜 증인 입장으로 오신 분을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여자 변호사 분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아, 또 저분도 대통령을 이용하는구나. 자기 본인의 그 유명세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저 개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 변호인의 질문하는 그 스탠스가 조금 특이했던 게, 보통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이거 하셨습니까? 그날 하셨나요? 이렇게 보통 질문을 하는데 안 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셨죠? 안 한 대답을 하라는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대답을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한유정 앵커께서 네. 법정을 실제로 벌어지는 법정을 안 보셔서 아니요, 안 보는 거 아니죠. 저는 드라마나 봤죠. 영화 말고요. 아니요, 실제. 실제로 봤죠. 그럼 실제에 가면 권영진 시장 때도 봤고, 실제에 봤죠. 가면 치열하게 합니다. 그 치열하게 하는데 그 질문 자체를 수준이 수준도 그렇고 유도하는 식으로 그렇게는 안 묻거든요. 많이 무슨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날 그곳에 가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 그날 그곳에 안 가셨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요? 예. 근데 100% 그렇게 합니까? 100%는 아니지만 근데 변호사는 제가 봤을 때 그 변호사는 100% 그렇게 했어요. 계속 제가 본 그 부분만은 그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종의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사법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의 권익을 가장 내세워서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유도 신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신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유도 신문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대방 측, 재판 상대방 측, 그게 검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재판장한테 이의 신청을 합니다. 지금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재판장이 유도 신문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경고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그냥 민사나 형사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 그 부분에서 저렇게 보이면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그리고 저는 이건 그냥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 뒤에 계신 나이 많은 변호사님, 항상 눈 감고 계시는 분, 혹시 작품도 하고 왔어요. 예, 오락게임 갤러그 아세요? 예, 갤러그 예. 예, 아세요? 갤러그 아세요? 국장님? 우리가 갤러그 세대니까. 네. 아, 그 할아버지 변호사께서 눈을 감고, 그래서 저 뒤에서 저 갤러그 하는 할아버지 변호사를 왜 나와 있냐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음악을 들어야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흔들어서 죽기 살기로 쓰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있습니다. 그 변호사께서는 흔들어요.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그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수도 있겠고. 뭐 쓸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그걸 이런 걸 보고 참 별걸 가지고 다 시비를 건다. 아니, 시비가 아니라 너무 웃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점이 가해져야 되고, 이 사안이 심각한 내용인데 계속 시선이 그 할아버지 손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비다나 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대신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뭐 비다나 씨께서 유튜브나 여러 인터뷰에 응하신 거를 제가 다 찾아봤었는데요. 노상원 씨가 가르침도 줬었다고 해요. 상담에 와서 뭐 아기 동전가 뭐 아기 신인가 뭐 그런데, 이 정권은 유달리 이런 역학, 주술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철학이 없고 자신이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말씀하신 이게 뭐 일부에서는 왜 비단하시 불렀냐, 뭐 국정 뭐 이제
코미디냐? 근데 코미디는 사실은 윤석열 변호사가 코미디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말씀하셨지만 계몽령이라 그러고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라 그러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비단하시는 중요하다. 전환길 한국사 강사의 역할보다 왜냐면 이분이 그 노상원 씨가 했던 발언이라든지 그가 여쭤봤던 것, 점괘를 받던 것들이 단순하게 계엄을 성공하기 위한 그 과정이 아니라 1, 2년 동안 계속적으로 군사 어떤 군대 부대의 어떤 자산이잖아요. 별들. 이분들에 대한 점괘를 보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지휘할 수 있는 신뢰를 가졌는지 또 뺄 사람을 빼고 또 넣을 사람 넣고 이 어떻게 보면 이분이 키맨이다. 그래서 이분의 증거가 비단아 씨의 어떤 그 경험치 2023년인가 2024년 한 1, 2년 동안 계속 왔기 때문에 이분은 중요한 증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노사원 씨의 개인적인 의견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닙니까? 오셔가지고 뭐 말씀하셨잖아요. 이 군인이 뭐 국방부 장관이나 어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며 또 향후에 배신할 상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물어봤는지 사실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노상원 전 그 정보사령관. 정보사령관이 현직에 있으면서 실제로 비단아 씨라는 분한테 점괘를 물어보고 그 점괘대로 인사를 집행했거나 또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대통령이 그래서 그 점괘대로 이게 이루어졌다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 노상원 개인이 뭐 비단아 씨에 물었던 무명아시에서 물었던 그 사람이 물었던 거고 이런 사람을 그 국회에 불러서 이 한다는 것은 그 지금 현재 민주당의 그 의식 세계가 그대로 투영돼 있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그 집회에 나갔어서 이 정권 윤석열 정권은 주술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술이 국정을 혼란시키고 있다.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에서 아예 주술 정권으로 못을 박았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뭐 점괘가 어떠니 저떠니 이래서 그 참 짭짤하게 봤잖아요. 그리고 또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해서는 천공하고 연결시켜서 마치 김건희 여사가 모든 일을 국정 곳곳에서 간섭을 하면서 개입하면서 거기에 할 때마다 천공의 어떤 조언을 받아 했다 이렇게 주장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로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기가 막힌 겁니다. 한 정권이 점쟁이한테 뭘 물어갖고 뭐 결정을 했다. 또 뭐 주술에 의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가 막히는 국민적 분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꾸 주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관상을 봐서 사업가들이 직원을 채용할 할 수 때 있죠. 할 수 있고 이게 불법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국가적인 큰일을 이분들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네. 거죠. 그 실행에 옮긴 게 있나요? 있죠. 뭐가 있죠? 영국에 갔을 때 명태균. 명태균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근데 저는 사실 명태균 같은 분은 민주당에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있을 없다고.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분에 휘둘려서 하게 되면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또 법적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뭐 그가 좀 별개죠. 사실 노상원 이분은 또 자연인이잖아요. 자연인이라는데 이제 비단아 씨한테 그 여쭤봐서 그렇지 비단아 씨가 아니고 이분이 교회 목사님한테 물으면 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저희가 신문이랄보다 확인을 했겠죠. 당연히 국회에서. 그렇죠. 네. 자연인이 실세 노릇을 했다는 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들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살인미수는 왜 죄를 묻는 겁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이런 게 뭐 호숫가의 달빛 뭐 그림자인가 뭐 그 네. 얘기를 하셨고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주장을 하시는 대통령의 심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윤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은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일단 제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헌재에 탄핵 심판을 받고 계시고 또 그게 뭐 유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내란죄로 수사를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봐도 물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가 100% 요인이 되지는 않지만 최근 환율이 폭락하고 지금 뭐 물가가 뭐 잡히지 않고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또 사회로 봐도 사회 전체로 봐도 양진영이 보수와 진보로 양진영이 극단적인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란죄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까지 가는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란죄에 한정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고도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는 그렇잖아요. 폭동이 일어나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그 각종 의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의혹이 제기된 중에 총을 들어서라도 국회를 체포해라. 총을 들고 국회를 체포한 사실도 없고 또 폭동이 일어난 사실도 없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 한정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는 제가 이해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그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발전했구나. 예전에는 과격한 단어 막 반국가 단체라고 막 그렇게 직책을 하셨는데 요즘 시적으로 변하셨어요. 그 호수 위에 뭐 달 그림자 쫓듯이 그 시적인 궤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달이 저기 이제 비상계엄 내란 행위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호수에는 이제 저도 타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얼음이었는지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왜 내란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찾는 행위다. 그리고 이분이 아무리 변명하고 뭐 설명하더라도 온 국민들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놀라셨잖아요. 그리고 주식도 그렇고 환율도 요동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은 직무 정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어떤 행위라고 했지만 2시간은 국회의원들이 2시간 전에 가서 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로 2시간 만에 넘어진 거, 이게 마무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참 답답한 게 뭐 일부에서는 뭐 술 드신다고 많이 하지만 술 드시고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본인을 위한 것인데 이런 계엄을 해서 왜 온 국가를 하지만 자기 본인도 사실 이게 사형이나 진짜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리고 온 역사에 이게 딱 박제가 되는 건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 일이란 거는 누군가 총에 맞아 죽거나 피를 흘리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그런 일이 거. 발생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었죠, 당연히. 그건 거기에 출동했던 예. 군인이라든지 시민들이 대처를 잘 했기 잘하신- 때문에 안 일어났던 거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있었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그럴 때 혼자 묵묵히 앉아 계셨던 그 단호한 모습에 반한 지지자분들로 인해서 여러 방송에서 언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언급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국민들이 답답하니까 그렇겠지라고 하시는데 장관님도 예전에 대선에 출마하셨던 분이고 정치인들이 꿈이 없다는 거는 말짱 거짓말이고 어떠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께서는 과거에 2012년도인가 뭐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그 한 자릿수 지지율이 나왔을 때도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대선 경선에. 지금은 보면 보수 측의 언론에 거론되어 있는 보수 측 그 대권 잠재 대권 주자들 중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지지율이 나왔을 때는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고 뭐가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석방돼야 되고 돌아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대선 출마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대통령이 복귀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던 사람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하는 자체가 자기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검토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지, 생각해 보거나 검토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지 출마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겠거든요. 그 정치인의 말은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과거에 또 뭐 오늘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김대중 대통령 비유를 좀 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계 은퇴를 3번 했습니다. 그 3번 돌아왔어요. 정계 은퇴하실 때는 은퇴를 하셨지만 돌아오실 때는 항상 국민이 원했기 때문에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신 분 아니겠어요? 근데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출마 안 한다 소리도 안 한 거고, 그러니까 적절히 보고 있다가 떠밀리는 듯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원래. 그래서 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국민이 원하고 당이 원하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출마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뭐 출마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 본인이 어떤 그 상황을 잘 냉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도 보면 만약에 그때 국무위원회 본인이 참석했으면 절대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본인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국민이 답답하시니 그런 듯하다라는 정확한 메시지잖아요. 그래 본인이 이렇게 인기 있는 것은 제가 분석했을 때는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권력에 쫓아가지 않는 인물이구나. 그리고 다른 분들은 홍준표나 뭐 오세훈이나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그 이게 보수 유권자들도 인식이 높아져서 이 보시는 거예요. 이 내면에. 그러니까 이 김문수 같은 어떤 뭐 장관의 입장에서는 뭐 비전이나 철학이 아니고 다른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대권 후보자와 다른 행보, 특히 마음이 비우니까 이 권력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으니 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믿음직스럽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본인이 나와서 하게 되면 지지율은 신기루처럼 뚝뚝뚝 떨어지겠죠, 당연히.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행위가 된 거죠. 참석하셨다면 그럼 뭐 장비가 와도 못 막으셨을 네. 것 같은데요. 조기 대선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의상으로 일단 탄핵을 막아야 되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비명계가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재명 대 이재명이라는 지금 현실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저도 이제 정치를 계속 해보면 이게 속된 말로 2등 후보, 특히 1등 후보와 굉장히 멀어졌을 때 저같이 이제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뛰면 힘들어요. 그러면 2배, 3배가 아니고 4배, 5배 뛰어도 언론에는 관심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조금 또 과한 행동, 퍼포먼스라든지 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흠집이라든지 뭐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자라는 어떤 개헌이라든지 요거를 해서 본인이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고 파면이 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이루어지면 60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소위 말해서 때리기보다는 본인이 가진 장점 어필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좀 그렇지만 보수든 뭐 일부 매체에서도 이게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활용되는 거는 비명이라고 해야 되나 반명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지만 이 대권 후보들을 이재명 대표의 때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죠. 대변인님은 2위 후보가 뭐 아까 그러셨는데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2위 후보 치고는 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바람을 사실은 타갖고. 그렇죠. 바람을 탄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부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재명 유일 체제다 이렇게 뭐 말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주요 정책도 그동안 거의 뭐 당론에 가깝게 정책이 이루어졌던 어떤 반도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법률안도 그냥 토론에 나가서 그거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변경되는 듯한 조짐이 보이는.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하면 말 되는 대로 다 되는 이런 체제거든요. 그거는 민주정당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뭐 김경수라든가 김부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비명의 목소리를 내고 반명의 목소리를 내는 그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이 민주당 내에 그 비명 또는 반명의 목소리가 정착될 수 있는 토양이 돼 있느냐? 저는 전혀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말이 있는데 찻잔 속에 아마 태풍도 일어나지 않고 찻잔 속에 찰랑거리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 보시기에 민주가 없던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조금 생겼다 이 말씀이신 아니죠. 거죠? 찻잔 속에 태풍도 안 되고 찻잔이 그냥 찰랑거리지도 않는다 그러죠.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아마, 네. 근데 뭐 저희가 외부에서 보는 거랑 내부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일극 체제라고 하지만 또 뭐 보는 시각에서는 또 단합이 잘 되고 이제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도 보면 이게 일극 체제라고 해야 되나 이게 대표가 중심을 못 잡으니 이게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 휘둘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지금 대선 국면이라고 보는 시각이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2, 3, 4등 후보가 이게 이기기가 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선 기간이 60일밖에 없고 우리가 경선하더라도 미니 경선이잖아요. 원래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 3, 4개월 동안 전국을 또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 홍보도 하고 때론 1등 후보가 말 실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지지율이 휘청거릴 수 있는데 이런 환경이 없다 보니 좀 스스로도 답답하니까 이재명 때리기에 조금 올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아니 합니다. 이재명 때리기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지금 제가 정치권에 한 30년 있었는데요. 그렇죠, 당연한 뭐 거죠. 이런 정도의 험결을 가진 잠재적 대선 후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전과 사범에 현직의 재판이 지금 5개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야당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대선 주자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당연히 예. 민주정당이라면 문제 제기를 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 나오는 게 그게 정상적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의 전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은 잘못됐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는 뭐 공익적인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 기소도 5건인데 이 기소도 얘기했지만 저도 공직선거법 만약에 그대로 적용하면 저도 토론회 때 뭐 대구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봉사라는 것도 저도 주관적이지만 금전적인 것과 개인적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기소 그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기소가 한 수백 건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도 구약 성경 다 외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다 외워요? 2절도 못 외우는데. 그리고 주가 조작도 손해봤다고 하면 26억을 다 수익을 거둔 거거든요. 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변인님. 제가 그 스시로 못 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하니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었고 전과 사범이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지지율이 40% 나온 이유가 또 있다는 것이죠. 자, 언제 한번 이재명 대표의 특집 한번 잡아서 그 한번 전과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한번 파보죠. 하죠. 자, 바로미터 여론조사에서 자, 충청도 여론조사 결과가 오세훈 시장에게 이재명 대표가 밀렸어요. 근데 여론조사를 지금 매일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제가 하프 충청도이지 않습니까? 그 충청도 성향을 조금 압니다, 제가. 절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 약간 돌연변이처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편인데 끝까지 이제 속마음을 얘기를 잘 안 한다 하시죠, 보통은. 근데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곳이 충청도예요. 그래서 충청도를 잡아야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즉 중도를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것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못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죠, 사실은. 2년 6개월 동안 당대표 하면서 매번 이제 기소를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 검찰과 싸우고 윤석열 대통령과 싸운 것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는 대선 국면에 본인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메시지를 저는 의도적으로 많이 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하셨던 뭐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사실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나 성남시장 때부터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왔던 것인데 당대표 되고서는 조금 약간 낯설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클릭보다는 대선 국면에 왔기 때문에 본인 또 그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충청권도 있지만 뭐 일부에서는 그 민주당을 바라봤을 때 어떤 입법과 행정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가졌을 때 그 뭐 두려움보다는 그러면 행여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이 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그 작업이 진짜 필요한 거죠, 지금. 뭐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하나하나에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여론조사는 경향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점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그런 어떤 지표가 나타나면 그 경향성은 참고할 만하고 또 경계할 만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청권이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신의 의중을 외부로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향을 가지다 보니까 역대 어떤 캐스팅 보드 역할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그 여론이 이제 형성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이재명 그 대표가 지지율 답보 또는 지지율이 처지는 이유는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충청 민심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에 대해서 좀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아닌가. 자, 이재명 대표는 타인의 사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 엄벌을 요구를 하고 본인이 관계되어 있는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보복 기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또 타인의 재판은 신속하게 처벌해서 국민적 그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재판은 여러 이유를 대서 이리저리 끈단 말이에요. 그 선거법 관련 재판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났습니다만 1심에 22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을 바로 진행한다고 뭐 빨리 진행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그 항소심 송달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또 질질 끄고 또 변호사 선임을 안 해서 국선 변호를 지정하니까 그 뒤에 비로소 또 사선 변호인을 또 선임해서 또 시간 끌고 지금은 또 위헌 법률 제청이라는 또 수를 또 끄집어냈어요. 무죄라면 빨리 해야죠. 빨리 무죄 선고 받아서 빨리 홀가분하게 대선 출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물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눈에 봤을 때는 뭐 당연해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충청권 반영된 충청권의 민심을 바라보면 이러한 이중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주말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본 적이 온양이거든요. 온양 온천. 그 일가 친척들 1박 2일 여행이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 20명 정도 모이는데 제가 여론조사 해서 오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어떤 생각을 갖고 네. 계시는지 10대서부터 80대까지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선 구도는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대선 구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2심 판결이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자꾸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죄로 자꾸 확정하고 자꾸 보시니까 그런데 무죄가 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그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2심에는 무죄로 뒤집혔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2심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응이라든지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 봅니다.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더 이상의 저는 변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때는 아마 출렁출렁거리고 내부에서도 흔들게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공격을 하겠죠. 그때 만약에 지지율이 지금처럼 40이 아니라 뭐 30, 20까지 간다면 본인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당원들도 불안해하겠죠. 그러나 이때 이재명 대표가 나는 그러면 불안하기 때문에 양보해서 뭐 됐구나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인들은 사실 양보는 거의 없다. 왜냐면 1%도 도전하는 것인데 20%가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2심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대법원까지 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저는 출마 포기라거나 양보라는 그런 것은 좀 변수나 상수로 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할 것이고 그에 반해서 타 후보라든지 혹은 지지율 변화라든지 그에 맞춰서 당원들이
저는 이재명 대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권을 다시 어떻게 보면 획득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기회를 다시 얻는 거잖아요. 정권 교체가 저는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지율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 뭐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무죄가 안 나올 거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겠죠. 그리고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양보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뭐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것 같은데 절대 양보할 리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양보를 해가 자연인이 만약에 대선 후보도 안 되고 이러면은 유죄가 나오고 이러면 그분은 뭐 속된 말로 우리끼리 하는 시쳇말로 그냥 죽는데 뭐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뭐 어찌됐든 간에 대선으로 나가서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 권력도 잡고 그리고 입법부 권력은 이미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요. 뭐 법 만들면 되잖아요. 뭐 여기까지 뭐 법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뭐 이렇게 면책하는 방법도 만들면 되니까 뭐 그렇게 될 텐데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야 2심에 유죄까지 나오는 대선 후보를 만들 수 있느냐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자정 능력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 있느냐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1급 체제가 무너지면 민주당인들 무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그 대선 주자가 확실할 거고 다만 이제 그렇게 강력한 대선 주자를 국민의힘에서 대항할 수 있는 적절한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는 뭐 철통과 같다 뭐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이고 있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를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따를 줄 알고 또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를 하고 뭐 등판만 하면은 60% 이상의 지지율을 금방 획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를 보는 시각과 또 전환길 강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보수의 집결 또 동대구역에서 얼마나 모여서 이거를 집결을 할지 이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강력해질지 의문이 이번 주 내에 또 이번 주가 지나면서 얼마나 극대화될지가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이목이 이 동대구에 지금 중점이 또 쏠려 있으니까 너무 부담됩니다. 근데 사실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은 관심이 있지만 저는 일반적인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뭐 민생이든 어떻게 보면 대선의 그런 시기로 넘어갔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금 극우화되는 경향의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민주당에 굉장히 우호적이다. 그래서 조금 저는 물론 국민의힘이 내란을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을 저렇게 모시고 비호하고 하는 모습 자체가 향후에 굉장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 보는데 이런 이후의 여러 가지 행위 자체도 사실 민주당에는 나쁘진 않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사실. 어제 저희가 뭐 기획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 선포까지 정말 했을까 특집 한 번과 이재명 대표의 특집은 한 번 꼭 마련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두 가지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세 가지 거짓말은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지금 당장은 덥고 편안해질 수 있지만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법정 안에 법 앞에서 서 계신 분들 제발 진실을 말해 주셔서 저희에게 미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